안녕하세요. 영화로 보는 결의말 큰 사전. 오늘은 영화 행복한 사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차서윤이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에 등장하는 사전 편찬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편찬 사업회 기획홍보부의 홍서연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결의말 큰 사전 홍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결의말TV 구독자 여러분께 학교 현장에서의 국어사전 이야기를 들려주실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왕건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로 보는 결의말 큰 사전에서 오늘 다뤄볼 영화는 행복한 사전입니다. 이 영화는 2014년 개봉작이고요. 미우라 시온의 소설 배를 역다를 원작으로 하고 있죠. 일본에서 소설이 출간된 이후 서점 대상 1위, 70만 부 판매고를 올리면서 영화화까지 됐는데요. 영화 역시 일본 아카데미에서 무려 6관왕을 차지했을 만큼 일본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두 분은 이 영화를 보시고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행복한 사전은 제목에 사전이 들어간 영화도 그렇고 또 사전 편찬 과정을 담은 영화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번까지 하면 총 3번째 보는 영화인데요. 또 볼 때마다 좀 새롭게 보이는 장면들과 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왕건환 선생님 나와주신다고 해서 또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또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그런 질문들도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당연히 국어교사로서 생각할 거리가 많은 작품이었는데 사전을 만들어가고 사전을 활용하는 과정이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또 사랑하는 모습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과 사랑에 대한 감동도 주는 작품이더라고요. 홍서연 과장님과 차서윤 아나운서님도 우리말 연구하고 보급하는 데 많은 활약하고 계신 분들이라 의미 있는 기획 함께 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다의 사전적 의미 한번 짚어보면 네. 예,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나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화 행복한 사전에는 출판사의 사전 편집부에서 24만 단어를 수록할 대도해라는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15년 동안 고군분투하는 편찬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저는 영화 시작 부분부터 좀 낯설었던 게 이 출판사 안에 사전 편집부가 따로 있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무슨 사전이 아니라 큰 바다를 건너다 라는 뜻의 대도해라는 사전을 이름을 붙인 게 마치 대하소설 제목 같고 좀 생소하더라고요. 저만 그랬나요? 사실 굉장히 낯설 만한 제목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한국어 사전들이 대체로 무슨 국어 사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요. 추억의 동화 세국어 사전, 또 교학 한국어 사전, 그리고 지금도 개정판이 나오고 있는 보리출판사의 보리국어 사전이 또 그랬고, 민중서림 같은 경우는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에센스라는 수식어를 달고 나와서 굉장히 또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대학 사전연구실에서 만드는 사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그리고 연세 한국어 사전처럼 주로 사전을 만드는 주체, 그러니까 출판사나 이제 대학 기관의 이름을 앞에 달고 무슨 국어 사전 이렇게 많이 사전을 내왔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사전 중에 이제 대도해라는 이름과 비슷한 그런 사전은 없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위키백과 중에 이제 좀 많이 쓰이는 나무 위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지식의 나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무라는 이름을 사전에 붙인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또 종이 사전은 아니지만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국민 공모로 지어진 이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무슨 사전이라는 이름은 달지 않았지만 사전처럼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결의말 큰 사전도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느낌의 사전 제목이겠네요? 네, 결의말 큰 사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말 사전 역사에서 결의말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라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밖에도 더 중요한 것은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편찬 사업이라는 사업을 시작할 때 남북이 함께 만들 사전의 이름을 같이 합의해서 정했다라는 점에서 다른 사전들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왕건환 선생님께서는 이 사전 편집부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단어 하나만 입력하면 다양한 정보와 용례들을 비교해서 판단하고 편집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갈수록 인공지능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단어 카드 하나하나마다 기록하고 또 여러 번 다시 고쳐 쓰면서 정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겠다 싶더라고요. 훨씬 많은 공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 온갖 서류가 막 가득 차 있는 곳을 지켜온 그 선배 학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편리하게 그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고마움이 좀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다뤘던 말모이 소재가 됐던 조선말 큰사전 원고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 가치를 이제 인정받아서 국가지정 기록물이나 뭐 국가등록 문화재 또 보물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기록되고 또 보존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종이사전을 만들 때의 기록물들은 이제 그만큼 보존되고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편찬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 종이사전을 만들 때의 기록물도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 사전 편집부가 출판사에서 인기가 없는 부서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없어질 부서, 재미없는 부서, 돈이 안 되는 부서라는 직접적인 표현까지 등장하기도 하죠. 보통 진로나 직업 선택할 때도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지, 근무 환경이 좋은지가 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초학문보다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용적인 분야로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기초학문의 토대가 탄탄하지 않으면 실용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공계에서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것들이 그렇죠. 수학과 물리학 없이는 응용 과학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인문학에서는 특히 어학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단어를 다루는 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언어 없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인간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 언어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 단어이고 단어를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사전이니까요. 사실 거창하게 좀 얘기해 보자면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 가장 근간을 이룬 그 언어와 단어를 연구하는 곳이 저 영화에서 보이는 저 열악해 보이는 사전 편집부에서 시작된 것이고 딱 몇몇 분들, 여기 과장님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 방대한 사전이 완성되는 것이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소중한지 모르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물과 공기 같은 분들이 아닐까. 네. 일반적으로 하기 어려운 깊이 할 만한 그런 힘든 일이긴 하죠. 예. 사실 이 말씀을 사전 편찬가 분들이나 또 사전을 만드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들으신다면 너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사전을 만들었던 많은 출판사들이 이제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더 이상 개정판을 제작하지 못하게 됐고, 제가 어떤 보도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서점에서 사전 판매고의 90%가 초등학생 학습용 사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쪽에 굉장히 단순화돼 버린 거죠.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이제 국민의 10명 중에 사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2명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조사가 있었고, 그 2명조차도 종이 사전이 아닌 이제 포털 검색 사전을 이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영화에서도 보면 카쿠야라는 여자 주인공이 이제 마지메에게 관람차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때 마지메가 이제 가방에서 종이 사전을 꺼내서 거기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장면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관람차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스마트폰 꺼내서 네이버, 구글 뭐 이런 거 찾아보겠죠. 이제 그만큼 이제 사전 이용 환경이 변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조사에서는 왕건한 선생님 제자의 나이대에 해당하는 10대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한다면 사전 이용률이 어떻게 달라질까 사실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의 사전 이용 실제로 어떨까?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그 전자사전 단말기가 되게 필수였어요. 이런 두꺼운 사전을 가방에 매일 넣어 갖고 다니기가 힘들었는데 그 전자사전 나오니까 가볍게 갖고 다닐 수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정말 공부하는데 필수적이었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이제 좋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이 워낙 중요한지 아는데 학생들이 이걸 갖고 다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사전을 찾아봐도 된다라고 저는 지도를 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그래서 꺼내 놓으면은 딴짓을 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딴 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이 사전이 좀 필수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종이 사전의 판매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중고생들이 많이 보는 사전은요, 어느 정도 절충적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연령에서는 다 알아야 된다. 뭐 초등학생 필수 어휘, 뭐 중학생 필수 어휘 이런 그런 좀 참고서 성격의 사전류가 좀 많이 읽히고 있어요. 또 살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것들이 궁금하면은 그런 그 참고서 같은 사전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웹 검색을 좀 이용하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 학년별로 이용률이 또 다르겠네요. 예, 실제로 학생마다 다른 편이긴 한데요. 딱 하나의 교재만 쓸 수 있다면 제일 필요한 건 사전이다.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당연히 영단어 공부할 때 그 문제집만 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보면 다 국어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로 써 있는 모든 공부를 할 때 모든 공부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국어 사전입니다. 이게 단지 점수를 올리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사전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단 하나의 교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전이다. 지금 사전 관련된 명언에 제가 남겨놓고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역시 그 학생들이 지금 수험생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 사전들, 이게 어휘집이겠죠, 사실은. 그 앞에 붙는 단어들이 뭐 필수, 기출, 뭐 출제라는 단어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보다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사전을 즐겁고 재미있는 도구로 좀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 환경이 초등학교 때는 좀 갖춰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좀 지속되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사전 이용률에 관한 조사에서 그 사전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은 그 결과가 사용자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서비스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말모이 영화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복한 사전, 그리고 지금의 사전 편찬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사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적 도구랄지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들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온 데 비해서 사업으로서의 사전은 이제 위기를 좀 맞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그 사전 편집부의 정신적 지주죠. 이 마스모토 선생이 사전을 만들 때 우리 이번 대도회에서는 신조어를 좀 채워 넣고 또 잘못 쓰이는 그런 단어들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넣자 이제 이런 이제 시도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대도회에서도 그 사전의 위기를 좀 타개해 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앞으로도 이 학교 현장도 그렇고 그 사전의 독자들이 어떤 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가 하는 지점과 또 사전 편찬가들이 또 고수하고 싶은 원칙들 사이에서 좀 절충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단어 수집을 위해서 이 마스모토 선생이 단체 소개팅에 나갑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지금 단어 수집을 위해서 단체 소개팅이나 뭐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사전 편찬가는 저는 지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말모이 편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단어를 수집하는 방식이 이제 말뭉치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사전을 만들 때 단어를 수집하고 또 선별하는 방식이 이제 말뭉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장면은 좀 비현실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전히 그게 유효한 부분이 지역어와 방언사전 같은 경우는 그런 단어 수집 방식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이제 단어 수집 방법이나 기술과 상관없이 저는 사전 편찬가들이 기본적으로 단어에 좀 민감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단어를 마주했다던가 또 어떤 단어가 새로운 환경에서 쓰이는 걸 발견했거나
또 저희 결의말 큰 사전 같은 경우는 남북이 함께 만드는 사전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 북한말이 나오는 드라마, 뭐 사랑의 불시착도 있고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645라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에서 북한말이 나왔다 했을 때 아, 저거 정말 쓰이는 단어 맞나 이렇게 다시 한번 북한 문헌을 통해서 검색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 사전 편찬가의 직업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그 왕건한 선생님 출연하셨던 다른 영상을 좀 보니까 패널분들한테 자꾸 그 문제를 출제하시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선생님이셔가지고. 제가 볼 땐 두 분도 그 다 직업병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문제 출제하는 게 저한테 사실 제 직업의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위 분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거나 할 때 맞춤법 틀렸을까봐 굉장히 막 조심해서 보낸다고들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거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뭐 직업적으로 그걸 뭐 지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문자라는 게 그 신속성도 중요하고 당연히 치다 보면 오타고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소통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놓고 이거 틀렸어요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기 싫어지는 오히려 국어를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라서 그냥 이분이 진짜 실수가 아니라 좀 자주 이걸 틀리시나 보다 싶으면 대놓고 이거 틀렸어요 하지 않고 그냥 그 맥락에 따라서 제가 그냥 좀 더 바른 말로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너랑 생각이 틀려. 우리는 다 알지만 그럴 때 아,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신가 보네요. 라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이제 이 기획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평소에 사전을 굉장히 많이 찾아봅니다. 일반적인 국어 선생님들이나 혹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계속 검색을 많이 하죠, 요즘은. 그리고 요즘 오픈형 사전들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건이나 어떤 개념들이 있으면은 검색해 보고요. 또 검색하다 보면은 제가 모르던 새로운 사실과 개념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계속 사전만 보는 거예요. 사전만 몇십 분 동안 계속 봐도 이게 지겹지가 않은 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죠. 제 제자들 중에서도 뭐 수능 만점 받은 제자들도 좀 있지만 그 제자들 보고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면은 제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직업병이라면 이렇게 사전을 끝도 없이 본다는 그런 게 직업병이 있고요. 뭐 아나운서님은 어떠세요? 저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공감이 너무 갔던 게 제가 직업이 아나운서다 보니까 저도 친구들이 연락을 할 때 너랑 연락할 때는 이제 맞춤법이랑 띄어쓰기가 너무 신경 쓰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부담 안 가져도 된다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오타를 내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제가 SNS를 올리거나 할 때는 뭐 띄어쓰기 맞춤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또 뭐 가게 메뉴판이나 뭐 방송 자막 틀린 게 있을 때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네,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오른쪽인데요. 처음에 마즈메를 편집부에 데려올 때도 테스트하는 문제로 썼었고 또 오른쪽의 풀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편집부 부원끼리 논의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저는 오른쪽을 풀이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장면이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전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오른쪽을 북쪽을 향하였을 때 동쪽과 같은 쪽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전들도 동서남북의 방위를 사용해서 비슷하게 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왕건한 선생님 나오신다고 들었을 때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 오른쪽의 풀이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전에 실리기 시작해서 잘 변하지 않는 풀이에요. 북한의 조선말대 사전에도 이 풀이가 그대로 실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초등학생 학습용 사전도 찾아보니까 풀이 똑같습니다. 더 좋은 풀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전에서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이 단어를 설명해야 할 일이 지금은 없으시다고 생각하지만 이 단어를 모르는 학생 또 지금은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습자들한테 이 오른쪽과 왼쪽을 설명할 때 이 영화 속 풀이가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혹시 좀 생각해 보신 기발한 풀이가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 아내가 그냥 국어교사가 아닌 일반인은 아니고 초등교사거든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거 어떻게 다루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이 사자 모양의 방위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북쪽을 바라봤을 때, 뭐, 이제 동쪽에 해당하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걸 학생들은 오른쪽으로 생각하지를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도 보면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제 시계 문자판을 봤을 때 1시에서 5시까지 방향, 혹은 이제 사전을 펼쳐서 읽을 때 짝수 페이지가 있는 쪽,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영화에서도 보면 동서남북에 대한 설명에서 또 풀이가 순환되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 같은 문제에 빠지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서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 북쪽에 해당하는 쪽, 이렇게 해놓고, 북쪽 설명할 때요, 서쪽을 향했을 때 오른쪽에 해당하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게 겹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의미한 어떤 풀이가 되지 못하거든요. 설마 우리 표준국어대사전에도 그런 식으로 했을까? 이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어떻게 돼 있나요? 북쪽이라고 되어 있는 그 뜻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단 내 방위의 하나라고 일단 범주를 좁혀줬고요. 그 다음에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N극과 S극의 또 물리적인 차이는 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공부하게 되면 학생들이 또 과학에 대한 뭐 호기심이나 이해도 깊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태양의 고도가 제일 높을 때, 나름대로 저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태양의 고도가 제일 높을 때 그림자의 방향,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북쪽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남반구에서는 또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북반구에선 이렇다 하면은 북반구라고 하면 거기다 또 북쪽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이게 진짜 사전 뜻풀이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영화에서 보면 이 위태롭다, 위험하다라는 야바이라는 뜻이 대박, 완전 이런 느낌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국어에서도 미치다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지만 대박이라는 의미로 또 미쳤다라고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작 사전에는 그런 풀이가 올라가 있지는 않죠. 그 단어의 사용이 뭐 바람직하지 않거나 너무 일시적 유행이라서 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쓰다 사라질 뜻풀이를 종이사전 개정판 낼 때마다 막 넣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 학생들이 사용하는 말이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도 신조어에 대한 다양한 뜻풀이를 참고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무슨 발, 뭐 이런 욕설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원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뭔지를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그 단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어른들이 이해할 필요도 있다. 학생들은 그냥 단순한 감탄사, 어머, 뭐 이렇게, 아이고,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렇게 흔하게 쓰는 건데, 이 단어의 의미라는 건 내가 아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이해하는 의미도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저도 자주 보고 있는데, 그 어떤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하면은 국립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사전하고 우리말샘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런 우리말샘 같은 개방형 사전도 신조어들, 그게 표준의 지위를 아직 얻진 못했지만 우리가 자주 듣고 말해야 되는 단어들에 대한 풀이가 나름 또 전문가들의 신속한 판단으로 실리거든요. 그런 사전도 꼭 필요한 것이죠. 사전이 이제 굉장히 느린 도구예요. 한 단어의 역사와 또 쓰임을 이제 아주 끈질기게 지켜보다가 그 단어가 안정적 지위를 얻었을 때 이제 사전에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이 느리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하셨던 이제 개방형 사전, 또 네이버 사전, 위키백과 이런 곳에서 이용자가 직접 풀이에 참여하는 그런 개방형 사전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이용자들이 어떤 그런 속도감보다는 팩트, 뭐 신뢰도가 중요하다라는 또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또 다른 형식의 개방형 사전이 또 발전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영화에 나온 대사처럼 단어가 정말 많잖아요. 기존에 쓰던 것들부터 신조어, 뜻이 변형된 단어들도 있고 또 잊혀졌다가 새롭게 재발견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애플에서 토파보기라는 단어를 제품 설명 페이지에 사용을 하면서 최근에는 토파보기를 활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혹시 두 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 단어가 있을까요? 가서 잘 찍고 와라고 했던 저희 집사람을 집에서 부를 때 여보라고 부르는데 우리끼리 할 때 약간 콧소리를 섞어서 여봉 하다가 여봉봉 봉봉봉 하다가 봉봉아 이렇게 이게 단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많이 먹던 아이스크림 그리고 음료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그게 사실 외국어로 보면은 그게 좋은 bonjourno 할 때처럼 좋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 확실히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잘 와닿네요. 과장님은요? 저는 그 좋아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저희 결의말 큰 사전에 또 고민을 담은 단어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나운서님께 제가 먼저 문장을 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여행객들은 버스 창밖에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는 파란 빛깔을 띠었고 그 위로는 작은 갈매기가 힘겹게 날고 있었다. 네, 이거 자막 그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기서 이 문장 안에 남북이 다르게 쓰는 표기가 7개 있습니다. 7개요? 네,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원래 이제 어원상으로 보면 리을을 고대에는 발음을 할 수가 있었다가 특정 시기에 발음을 중앙어에서는 못하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계속 발음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지역적 방언의 특색이고 북한에서 일부러 사람들이 발음 못하는데 니네 발음해라라고 강요한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또 특히 이제는 외래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사람들이 뭐 굳이 구애받지 않고도 발음이 다 되거든요.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그 리을을 살려서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버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는 버스라고 발음을 해요. 그 어떻게 보면은 버스라고 쓰는 게 더 타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위요. 위도 우리나라에서도 위냐, 위시냐, 우지냐, 우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혼동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북한하고도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저는 이제 저도 우리나라의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사이시옷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은 바닷가라고 하기 때문에 시옷을 쓰는 건데 어원으로 보면은 눈으로 봤을 때는 시옷을 붙이는 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제 그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수학 교과서가 6차 교육 과정에는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쓰다가 이게 이제 국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랑 다르게 돼 있어서 7차 교육 과정부터인가 최소값 뭐 이렇게 쓰게 됐거든요. 타당하긴 해요. 발음을 값이 아니라 값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어렵기도 한 부분인데 북한에서는 깔끔하게 그냥 다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통일을 하게 될 때 뭐 경제적, 정치적 우위에 있는 쪽 입장대로만 흡수를 해서 맞춤법을 정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좀 더 합리적으로 정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딱 들었던 게 아마 저거는 우리나라 맞춤법에서도 좀 논란이 된 거라서 빛깔이라고 하면은 앞에 빛으로 끝나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갈이라고 써도 깔로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갈로 쓰더라도 오히려 간결해서 문제가 없겠다. 그 정도가 좀 보였고 아마 뭐 띄었다 같은 경우도 발음은 이제 이모음 순행동화로 엿이라고 하니까 그걸 반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뜨이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거의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두음 법칙 잘 알려진 또 사이시오 표기에 관한 것이나 뭐 버스, 그 외래어 표기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남북 표기가 다른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북한 규범 표기로 적힌 문장을 봤을 때도 그 의미를 사실 저희가 전혀 유추할 수 없다 이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북 언어가 사실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지만 이 문장을 우리가 한글 잘 쓰는 이제 한글 프로그램에 입력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바로 맞춤법 교정 빨간 줄 들어오고 또 자동 교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만큼 또 낯선 표기임에는 또 틀림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왜 달라졌을까부터 시작해서 또 이 결의말 큰 사전에 이 달라진 단어들을 어떻게 실어야 할까 또 통일 이후에 이런 단어들을 같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남북이 만났을 때 어떤 논의와 합의를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저희 결의말 큰 사전이 하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이제 단어를 문장에 넣어봤습니다. 네, 영화에서 니시오카가 신이 편찬원에게 후지다라는 단어의 풀이와 용례를 설명해 주면서 자신의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사전을 편찬할 때 실제로 편찬원의 경험을 반영하기도 하나요?
일단 용례라는 단어가 좀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용례는 한자어 그대로 쓰고 있는 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쓰이고 있는 예문을 이제 뜻하는 말인데, 사전의 뜻풀이를 확인한 후에 또 그 사전에서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 단어인지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면 언어 생활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을 보면 예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 크게 사전을 편찬할 때 쓰는 예문의 종류로 이제 인용례와 작성례가 있습니다. 인용례 같은 경우는 실제 문학 작품이나 문헌에서 그 단어가 쓰이고 있는 문장을 직접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작성례는 그러한 인용례가 충분치 않다 또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사전 편찬가가 직접 문장을 만들어서 쓰는 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말씀하셨던 사전 편찬가의 경험이라는 게 이런 작성례에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편찬가 중에서는 사전에 이제 본인의 경험이 담긴 그런 예문을 이렇게 넣어놓고 아마 나중에 보고 굉장히 뿌듯해하시는 그런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 마지메가 이제 카쿠야와의 이제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풀이를 완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 용례가 아닌 그 기존에 이어져 오고 있던 사전의 뜻풀이를 개인의 경험을 담아서 이렇게 완전히 바꾸기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좀 영화적인 설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영화 속에서 나왔던 그 마지메가 완성했던 사랑의 풀이 기억나시나요? 네. 뭐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돼서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이 떠나지 않고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며 몸부림치고 싶어지는 마음의 상태, 뭐 이루어지게 되면 하늘에라도 오를 듯한 기분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참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풀이인 것 같아요. 진짜 낭만적이죠. 객관적이고 간결해야 되잖아요, 사전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낭만적인 풀이가 들어가기는 사실 어렵죠. 네, 현재는 오히려 그런 뜻풀이보다는 그 사전마다 용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전의 개성을 좀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례를 많이 넣을 것이냐 적게 넣을 것이냐부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인용례를 많이 넣을 것이냐 또 작성례를 많이 넣을 것이냐 이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또 특색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저희 결의말 큰 사전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인용례를 풍부하게 넣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사전에는 없는 그 북한의 문헌에 실린 인용례나 또 해외 동포 문학의 인용례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저희 결의말 큰 사전의 특색과 개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종이도 되게 신중하게 고르고 표지 디자인도 신경 쓰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서 사전이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지금 만들어지는 사전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네, 저희 결의말 큰 사전이 아직 집필 단계에 있고 또 아직 인쇄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궁금한 과정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이 사전의 황금기의 사전 출판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좀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도 물론 종이 사전을 인쇄하고자 한다면 표지, 디자인, 그리고 종이의 재질과 두께, 색, 또 폰트, 글꼴은 무엇으로 쓸 것인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행복한 사전 영화를 보면 대도회를 만들 때 우리 어떤 종이를 쓸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대도회만을 위한 종이를 특수 제작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지금 같으면 웬만한 예산으로는 그 한 사전을 위한 종이를 제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사전 출판 문화라는 게 결국 종이 사전이 많이 인쇄되는 분위기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일 텐데, 생각해보면 지금은 사전을 만드는 출판사도 많이 없죠. 그리고 저희 결의말 큰 사전과 같은 대사전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소도 정말 많지 않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전을 출판하는 문화도 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게 아닌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가 굉장히 평온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나마 또 유일한 위기 장면이 단어가 누락되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영화처럼 실제 사전을 딱 펼쳤는데 사전에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많이 냈봤지만 아무리 교정을 열심히 해도 꼭 나와요. 근데 뭐 일반적인 책 같으면은 뭐 개정판 낼 때 그냥 뭐 수정하면 되겠지 하는데, 이 사전이라는 건 언어를 정확하게 쓰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5교를 본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총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전을 5번 교정 교요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5교 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표준국어대사전 많이 쓰시고 계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가 50만 단어를 수록하고 있거든요. 그 10교를 봤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10번의 교정 교요를 본 것이죠. 비슷한 수준의 저희 결의말 큰 사전도 만약에 이제 완성 단계로 갈수록 그 10번 이상의 교정 교열은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텍스트가 아니라 사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이 책을 정확성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틀려서는 안 되는 이제 책인 거죠. 대신 지금은 만약에 영화처럼 이렇게 인쇄되기 직전에 어떤 단어가 누락됐다는 걸 발견했다 하면 뭐 영화에서보다는 아주 적은 인원으로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그 오류의 원인을 찾아내고 바로 잡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공정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그 인쇄 직전에 발견을 했다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네. 좀 아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 행복한 사전과 함께 사전 편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사전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볼거리도 또 생각할 거리도 굉장히 많은 영화였던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그 사전 학계에서도 이제 사전의 위기를 또 인정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전을 만들 수 있을까, 또 그 사전의 미래가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또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행복한 사전과 같은 영화가 만들어져서 이제 대단한 인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관심을 가져야만 다양한 사전이 나올 수 있고 또 그 사전이 독자들의 선택과 사랑을 받는 선순환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좀 헤쳐나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앞에서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특히 그 종이 사전의 효용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학습자용 소사전, 그중에서 초등학생 영역에만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왕건원 선생님이 계신 그 학교, 또 학생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서 사전의 미래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조금 희망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의말 TV 나와 주셨으니까 이번 계기로 저희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기초학문이 당장은 인기가 없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결국 모든 건 다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 모든 문명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문명이라는 건 언어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사전입니다. 그 문해력이 높은 똑똑한 학생, 시험 문제 잘 푸는 학생, 그걸 기르는 거 당연한 건데요. 그걸 기르기 위해서도 또 우리 문명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도 사전은 충분히 활용되고 발전되어야만 합니다. 그 웹 기반의 개방형 사전이 필요한 만큼 그 전문가의 건의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종이 사전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특히 남북한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도 결의말 큰 사전이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북한 교실에서도 지금 이 영상과 함께 결의말 큰 사전을 활용해서 수업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오늘 사전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결의말 큰 사전이 완성되는 날을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도 오늘 너무 좋아하는 분야여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